우리가 뭐 SMS, 유튜브, 뭐 뉴스, 뭐 모든 매체의 정보의 홍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우리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 같이 좀 차분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정보가 밀려드니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오나 보다.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강조가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네, 이나옵니다. 훈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전에 교수님 너무 제가 개인적인 질문하는 거에 긴장 많이 하시더라고요, 교수님. 이거 뭐 라떼 빨리 마셔야 되는데 뭐를 요새는 라떼는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. 네. 그 교수님, 저희가 이제 교수님은 50대 후반이시고 또 요새 2030 세대 주식 엄청 하거든요. 물론 뭐 네. 비트코인도 하지만 네, 그래요. 여기 또 20대 저희 피디님도 있지만 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보면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.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식과 뭐 은행 예적금, 뭐 채권 이런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이대별 자산 배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그래서 20대나 뭐 30대, 50대나 기본적으로 나의 그 전체 내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, 그 과거 우리 성과를 보면 한국은 부동산이 장기 수익률이 주식보다 좀 좋았습니다.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거주형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장기 성과는 비슷해요. 100년 데이터를 전 세계 그 모든 나라를 다 보면. 근데 한국은 부동산이 좀 좋았고, 이제 부동산은 강제 그 장기적으로 보유하잖아요. 매매를 별로 안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성과를 많이 인조이했고,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장점은 내가 집을 사면 5억짜리 집을 사면 1, 2억 내 돈 넣고 3, 4억은 빌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면 나의 수익은 더 높아지죠. 그래서 부동산이 하여간 일단 현금이 많이 생기면 부동산을 내 집을 장기 보유하는 건 맞는 것 같고, 실제 뭐 5, 60대 그래도 좀 중산층 자리 잡힌 분들 보면 다 자기 부동산은 갖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유가증권, 저는 뭐 채권은 별로 권하지 않고, 특히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그렇게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,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뭐 반반 갖고 가든지 균형 있게 갖고 가는 게 좋고, 그다음에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,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써서 확실하게 이 회사는 진짜 틀림없다. 그리고 내가 계속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, 그 제품을 내가 알고 아니면 내 주위에 지인들이 그 회사를 다니거나, 그래서 좀 더 정보의 액세스, 정보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국내 몇 종목, 해외 몇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.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은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겠죠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좀 장기 성장성을 보고 뭐 IT나 바이오 업종 같은 거를 장기 보유해도 될 것 같은데, 5, 60대 같은 분들은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점잖은 종목들,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,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뭐 필수 소비재 제품이나 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제 생각에는 중장년층에는 적합하고, 좀 젊은 분들은 자기가 쓰는 제품,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연대생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남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니까 엔비디아 주식 저 작년에 많이 샀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 이제 자기 경험을 활용한 거고, 뭐 아주 좋은 회사죠. 이제 그런 연령에 따라서 조금 주식 포트폴리오는 좀 다르게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을 골고루 얘기를 해주셨는데, 그것도 나이대별로 또 비중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보통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적정한 비중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? 순수하게 놓고 보면 해외 주식을 더 많이 갖고 가야 되죠. 왜냐하면 과거 성과도 해외 주식이 더 좋았고, 앞으로도 외국이 한국을 떠나서 뭐 미국이나 해외가 더 한국보다는 성장을 더 높게 할 테니까 좋은 주가 성과가 예상이 되지만, 하지만 해외 주식을 사는 건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. 지구 반대편의 회사를 우리가 한국 기업만큼 많이 알 수도 없고,
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건 환 리스크도 있고 네.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한 반반 정도 갖고 가는 게 무난한 게 아닌가. 그걸 뭐 너무 제 생각엔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한국 기업 진짜 좋은 기업을 좀 더 많이 내가 찾을 수 있으면 한국 기업을 한 60-70% 들고 가고 해외를 30-40% 들고 가고 거꾸로 해외 기업을 내가 좀 더 뭐 영어를 잘해서 정보도 잘 보고 내가 해외 업종이나 그 말하자면 외국회사를 근무한다거나 그런 나의 그 환경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액세스 그런 걸 비교 우위가 내가 외국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해외 종목을 더 많이 사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외국 금융기관 네. 많이 근무를 했고 해외 생활도 해서 이제 해외 정보에 좀 비교 우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외국 주식을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교수님 해외 좋은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국내는 네. 뭐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네. 뭐 그 SMS건 유튜브건 이제 정보의 홍수인데 외국 기업들은 이제 영어로 된 정보는 많지만 한국 국어로 된 정보는 좀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연륜이 좀 짧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 그래도 뭐 항상 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을 비교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도를 저희 그 이나무의 좋은 연구소에서 네. 계속 시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질문 또 있어요? 긴장하지 마시고요. 교수님 그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. 요새 뭐가 제일 불편하신지 궁금하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산업이 뭔가 돈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교수님 최근에 생활하시면서 이런 거는 뭔가 뭐 기술이나 산업으로 개발됐으면 했겠다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교수님 요새 유튜브 너무 관심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나 이런 산업 좀 관심 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제일 느끼는 거는 그 자동차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를 또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. 네. 하지만 피로하고 장기간 여행을 가고 가는 저는 이제 가끔가다 또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자율주행이 빨리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이제 오는데 제가 네. 사는 데에서 여기 우리 마포 네네. 공동통까지 오늘 30분 운전했는데 그쵸. 네. 하여튼 자율주행이 되면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운전을 할 시간에 보고 싶은 네. 그 뭐 유튜브 비디오도 보고 뭐 정보를 찾아보고 네. 그래서 좀 더 계속 내실을 기할 수 있고 그다음 피곤할 때는 또 뭐 뒤에서 영화를 보든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이 빨리 보급이 되면 모든 세계 우리 사람들이 다 아주 뭐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자율주행이 다가온다고 뭐 일론 마스크부터 뭐 네. 구글 네. 웨이모 같은데 임원도 얘기했는데 기술적인 문제, 규제적인 문제 뭐 워낙 많아서 당분간은 최소한 5년 내에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요즘 그게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타까운데 결국은 오겠죠. 네. 우리 저기 코인돌이 PD님 자율주행 들었죠? 네, 우리 자율주행 같이 공부합시다. 자,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수님 이 영국에서 이 단어에 대한 구글 검색 횟수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 때보다 3배나 지금 높다고 하는데요. 아주 지금 딱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로 교수님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.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지금 요즘 검색어 상위던데 정말 심각한 건지 개념부터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.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저성장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되고 동시에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요, 소비, 투자가 위축되는.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나 뭐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최근에 보면 뭐 국내 언론, 해외 언론, 뭐 유튜브 보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냥 이 금융 우리 주식시장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.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구글의 검색 그 횟수를 갖고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 걸 갖고 따져 보니까 아까 우리 홈프로 얘기한 것처럼 2008년에 금융 위기가 한참일 때보다 현재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검색한 영국인들이 3배나 많다고 그럽니다. 네.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진짜 대단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유용한데 그게 거꾸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러한 그 어떤 화제가 그 이제 대두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냉철하게 한 걸음 이제 물러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가 진짜 이게 발생할까?
근데 이제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기우다, 잘못된 우려다. 네. 그리고 이거는 집단 사고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SMS, 유튜브, 뭐 뉴스, 뭐 모든 매체의 정보의 홍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우리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 같이 좀 차분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정보가 밀려드니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오나 보다.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강조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죠. 보통 일반 투자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증시 참여자는 집단 사고 그러니까 이제 휩쓸려서 생각하는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투자가들이 특히 많이 우려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주가도 보면 우리가 금년 고점 네. 대비 미국은 이제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이제 S&P가 한 4% 빠졌습니다. 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고점 대비 이제 4% 정도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8월 초 대비 11%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조정 국면, 커렉션이라는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. 고점 대비 10%가 빠지면.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뭐 정부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카카오, 뭐 네이버 이런 이제 빅테크를 좀 손을 보는 뭐 시가총액이 뭐 6, 70조가 되는 초대형주였죠. 이제 그런 그 충격도 있지만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국은 외국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여전히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,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, 뭐 에너지, 조선, 해운 최근에 이제 HMM 해운 회사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거의 뭐 모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은 다 경기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투자가들은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가 이게 꼬꾸라지면 한국 기업 그 이익은 급락하는 게 아닌가. 특히 이제 반도체도 최근에 단기적이지만 사이클이 꺾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한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빠진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교수님 보시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주식 시장의 그 되게 적이죠. 그래서 왜냐하면 주식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그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뭐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, 내년, 5년 후, 10년 후, 100년 후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맞습니다. 할인한 거거든요.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, 근데 그 할인하는 분모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벌 돈들의 현재 가치가 이제 내려가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지금 여기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최근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IMF 데이터를 갖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인플레가 큰 추세가 올라간 거는 맞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그런 인건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해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기가 돼서 특히 선진국이 과거에 보면 뭐 미국 포함해서 한 2%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인 수준이었거든요. 과거 5년, 10년을 보면.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뭐 한 3% 이상으로 급등하고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워낙 좀 성장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데들도 이제 과거 고점으로 회귀를 하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죠. 그래서 이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 지타 고피 마스 그러니까 여성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World Economic Outlook이라는 그 IMF의 그 정기 간행물을 발표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 및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시장에 많은 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기구 그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. 그냥 월가 이코노미스트 얘기보다 좀 영향력이 없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계속
올라갈 거고 연말까지 최소한 그 리스크는 더 강화가 될 것이다.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둔화가 돼서 내년 뭐 한 중반 정도 되면 상당히 완화가 돼서 2023년이 되면 이제 보통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.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들 보고 좀 선제적으로 긴장을 바짝 하고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라. 그게 이제 금리를 좀 올리라는 얘기죠.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하여간 연말까지는 계속 강조가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가닥이 잡힐 것이 아닌가. 근데 이와 관련돼서 그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그저께인가요?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약간 행정명령 비슷하게 그 물류 대란을 해소하고자 이제 그 뭐 항만의 임원 항만 회사들의 그 미국 서부의 LA 및 롱비치의 항만 회사 임원 노조 그 다음에 월마트 미국 최대 리테일 업체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포함인데 뭐 삼성도 이제 불러서 그 LA 그 항만을 24/7 24시간 7일 내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이 보면 항만이나 이런 그 노동자가 주 5일 근무하고 낮에만 근무해요. 근데 밤에가 실제 이 배송하기가 되게 좋거든요. 네네. 길도 안 막히고 그래서 실제 그 항만의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한 60%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. 이번 조치로. 그래서 그런 정부의 노력도 있고 결국 우리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공급망 문제건 제품의 공급이 문제, 반도체 문제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결국 가격이 그 결과 올라가고 그러면 그 공급업체는 또 그쪽에 그 공급 물량은 늘리거든요. 내 공장을 딴 거에 짓던 걸 일로 해서 가격도 좋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공급망 문제는 내년 되면 해소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 최근에 보면 그 퀄컴 CEO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 CEO들이 최악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나오는 뉴스에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그 공급망 문제도 이제 점점점 내년이 되면 해소가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앞으로 3달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되게 이런 이슈가 중요한 게 미국인들은 11월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아주 대목이에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주위 사람, 가족,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근데 내가 선물을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된다는 거는 미국인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어서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고 가령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가 지난 1년 동안 2억 2천만 대가 팔렸는데 그 연말 10월, 11월, 12월이 한 8천만 대, 8,500만 대 팔립니다. 40%가 팔리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되게 바쁜 지금 계절인데 거기다 공급망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난리인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도 나서고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이 돼서 공급이 좀 늘어날 테니까 좀 더 완화가 돼서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나.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를 최근에 올렸죠 한 차례. 그래서 뭐 영국도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것 같습니다. 미국만 조금 좀 천천히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쌍용도 보면 쌍용의 티볼리 자동차도 이게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간 회사 자동차인데 여기도 자동차 값을 70만 원 올렸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뭐 SUV 같은 거는 한번 주문하면 기아차 모델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린다 그러고 제품값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물론 이제 원가가 올라갔지만 소비자들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들이 값을 올리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국면을 지나서 내년이 되면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면 소비자들이
나는 그러면 이거 구매를 오래 안 하고 앞으로 좀 미뤄야겠어. 그래서 그런 그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도 있지만 과도한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저항을 일으켜서 이러한 그 물가 상승도 결국은 이것도 이제 시장의 원리인데 좀 잡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, 그러면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지.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,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3번이나 낮췄어요. 근데 네. 많이 낮춘 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우려가 되고 해서 3분기 때문에 그런데, 그래서 최근에 IMF 그저께 발표된 자료를 봐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5.9%. 네. 내년에도 추락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한 5%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. 미국도 보면 결국 골만이 하향 조정을 했지만 올해 성장률이 이제 낮춰서 5.6%, 그다음에 내년에도 한 4%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2023년부터 한 2% 네. 성장을 하니까 제 생각에 성장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서 자산 매각 사이클이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가 될 수 있지만, 그거는 이제 저희가 리스크로 눈여겨봐야 되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 성장은 상당히 뭐 과거 평균 트렌드보다는 좀 높은 그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